자기야, 새벽 3시 며느리 방에서 들린 그 목소리. 스피커폰 너머로 흘러나온 남자의 목소리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진실은 제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더군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막장 같은 이야기. 바로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강미숙입니다. 올해 57세로 의사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 박진수는 내과 전문의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두 아들 모두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첫째 민재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둘째 민호는 정형외과 전문의였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둘째 민호의 결혼식 전까지는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느 결혼식 날의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죠. 단정하게 올린 머리, 옅게 바른 화장, 잔잔한 미소.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3년을 만났던 초등학교 교사였죠. 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민호가 갑자기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희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희, 남편 박진수가 직접 소개한 여자였죠. 이상하다. 3년을 만나던 여자를 버리고 몇 달도 안 사귄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더 이상한 건 그 전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첫째 민재에게 먼저 윤서희를 소개했었습니다. 민재는 단칼에 거절했죠. 아버지, 저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겠습니다. 민재의 단호한 거절 후 남편은 며칠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병원 일정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죠.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은 둘째 민호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예약한 강남의 유명 웨딩홀이었죠. 하객들은 의사 집안답다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부 윤서희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청순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 단아한 걸음걸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제 시선은 신부가 아닌 신부 어머니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김혜진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린 53세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훨씬 젊어 보였어요. 염색한 머리, 짙은 화장, 명품 핸드백.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저 눈빛은 뭐지?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앉았죠. 사돈어른, 우리 서희 잘 부탁드립니다. 김혜진이 남편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남편의 대답.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마련해줬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죠. 50평대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사줄 거다. 서희한테 잘해라. 남편의 목소리엔 평소에 없던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둘째를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민재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둘째 민호에겐 유독 더 많은 걸 해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며느리 윤서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서희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첫 손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서희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요. 서희야, 영양제 챙겨 먹어야 해. 내가 병원에서 좋은 거 처방해 줄게. 남편은 며느리를 서희야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친딸처럼요. 뭔가 이상하다. 며느리를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 출산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심지어 매일 퇴근 후 산후조리원에 들렀습니다. 저보다 더 자주요. 손주 박준서가 태어났을 때 남편의 얼굴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환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소유욕 같은 거였습니다. 며느리 윤서희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돌아온 서희는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이죠. 어머님,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서희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희. 역시 내가 잘 봤어. 그날 밤 남편은 서희에게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서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 반찬까지. 제가 하던 일을 모두 대신했죠. 남편은 서희가 차린 밥상 앞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저는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묘한 소외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고마워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서희의 어머니 김혜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혜진의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 이게 뭐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설마는 곧 현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의 옛 친구? 아니면 먼 친척?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래된 지인일 거야. 너무 예민한 거야, 강미수.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남편과 며느리 윤서희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서희가 식탁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에 갓 구운 계란말이,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들. 남편 박진수가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가 특별한데 이렇게 정성스러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보양식으로 준비했어요. 서희가 수줍게 웃으며 남편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손이 남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방금 그게 뭐였지? 저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서희야, 고생 많았어. 맛있겠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어머님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더 기뻐요. 서희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가 저를 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손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는 형식적인 시선이었어요. 반면 남편을 볼 때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가더니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우리 서희도. 남편의 손이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저건 정상이야. 며느리를 예뻐하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가슴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둘째 민호도 병원에 간 후였습니다. 서희가 아기 준서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준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빨래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이리 줘봐. 저는 준서를 받아 안았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작은 손.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였죠. 준서를 안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생각.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둘째 민호보다 남편을 더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은 거겠지. 다들 그러잖아. 손주가 할아버지 닮았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서희야,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지? 남편이 쇼핑백을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서희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그 명품 가방이에요. 이거 정말 비싼 건데 우리 며느리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500만 원은 좋게 넘는 제품이었죠. 저도 그런 가방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며느리한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격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 건지. 보답은 무슨. 우리 서희가 우리 집안 잘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날 밤 침실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서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짜리 가방은 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애 키우면서 우리까지 모시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과하다는 게 뭐야? 당신은 늘 그래. 며느리한테 고마워해야지. 왜 트집을 잡아?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시기한다는 투였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애정, 서희의 완벽한 며느리 행세, 그리고 그 오래된 사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려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희가 장을 보러 간다기에 저도 함께 나섰습니다. 마트를 걷는데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희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그때까지 준비할게요. 통화를 끝낸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아, 민호 오빠요. 저녁에 늦는데요. 민호 오빠.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화할 때 서희의 목소리 톤이 평소 민호와 통화할 때와 달랐거든요. 더 부드럽고 더 친밀하고 어딘가 다정했습니다. 방금 정말 민호였을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의심이었지만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정말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남편 박진수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여 있던 휴대폰이었죠. 서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자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밤에 볼 수 있을까? 자기? 민호가 서희한테 자기라고? 아니, 잠깐. 민호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늦는다고 했죠. 그럼 이 자기는 누구?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슬쩍 남편 박진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서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설마는 곧 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 며느리 서희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부부 사이에 자기라고 부르는 거 당연하잖아.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섰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는데 남편의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잤나? 서재 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책상 앞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희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혜진 씨는 걱정 말고. 혜진 씨? 김혜진. 며느리 서희의 어머니, 즉 저희 사돈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사돈이랑 통화를. 혜진 씨도 건강 챙겨.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그래 나도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에게 하는 말투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보자. 응, 그때 얘기하자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새벽 1시에 사돈과 통화를 하다니. 그것도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늦게까지 안 주무셨어요? 불 켜진 거 봤는데. 남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병원 서류 좀 정리하느라. 아, 그러셨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이 제 눈을 피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간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 금융 서류, 그리고 오래된 편지 봉투. 저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봉투였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결혼을 하게 됐어. 하지만 너를 잊을 수 없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기다려줘. 편지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김혜진과 관계가 있었던 거야?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우리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여러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과 만남, 명동 혜진과 여행, 강릉 혜진 생일 케이크 준비. 날짜들을 보니 최근 것들도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심지어 올해 것도 있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30년 동안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30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김혜진 씨랑 어떤 사이예요? 남편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돈 사이잖아. 사돈이 새벽 1시에 전화해요.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내 통화를 엿들은 거야? 엿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떳떳하면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혜진 씨는 옛날에 알던 사이야. 그게 뭐 어때서? 옛날에 알던 사이면 새벽 1시에 전화를 해요. 나도 그래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한 일을 하셨잖아요. 냉정해져야 돼. 흥분하면 진실을 못 찾아. 심호흡을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혜진 씨와 어떤 관계였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좀 친하게 지냈어. 근데 그게 다야. 이제 와서 왜 그걸 따지는 거야? 친하게 지낸 게 다라고요? 그럼 왜 서재에 혜진 씨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너를 잊을 수 없어라고 쓴 편지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재를 뒤진 거야? 뒤진 게 아니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당신이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며느리 서희가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언성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도 침실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남편이 궁금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서재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의 방이었습니다. 아기가 운 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들린 건 아기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희의 목소리였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어? 서희의 목소리가 낮고 달콤했습니다. 민호는 언제 들어와? 상대방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모레 새벽에 들어온대. 그 전까지는 시간 돼. 그럼 내일 밤에 보자. 호텔로 갈까? 응. 어머님은 일찍 주무시니까 괜찮을 거야. 잠깐. 저 남자 목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우리 서희. 남자의 대답.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남편 박진수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며느리와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라고 부르면서요. 내일 밤에 만나자고 약속하면서요.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완벽해 보였던 우리 집안,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확인해야 돼.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한숨도 못 잔 밤이었습니다. 오늘 확인한다. 반드시. 손을 씻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느냐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서희는 아기 준서를 안고 있었죠.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가면인지를. 오늘 병원 바빠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수술 하나 있어. 늦을 거야. 그럼 저녁은? 굳이 안 차려도 돼. 밖에서 먹고 올게.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겠지. 늦는다더니 어디 가는 거겠지.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희가 슬쩍 숨긴 것 같았습니다. 이게 기회야. 여보, 휴대폰. 저는 휴대폰을 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깜빡했네. 고마워. 남편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와 남편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라는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둘째 민호도 병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 서희 그리고 아기 준서만 남았죠. 서희는 아기를 재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언제 확인하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서희가 방에서 나와 택배를 받으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희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재빨리 서희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 저장된 이름은 자기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봐. 민호 당직이라며? 응. 어머님도 일찍 주무실 거야.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면 호텔? 병원으로 갈게. 보고 싶어. 메시지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서희야, 준서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라니. 민호가 들으면 어떡해. 민호는 몰라. 우리만 아는 비밀이잖아. 우리 아들, 준서가 더 올렸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택배 받았어요. 서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그럼 방에 가서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준서가 남편의 아들이라고? 민호의 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아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서희를 극진히 아낀 이유, 서희가 시부모를 모시며 산 이유, 준서를 보는 남편의 눈빛, 모두 진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 서희가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했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녁 7시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희야,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늦을 수도 있어. 네, 저녁 시간에요? 서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응, 급한 일이래. 걱정하지 마.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 현관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8시 50분쯤이었습니다. 며느리 서희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벼운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새로 한 것 같았죠. 서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서희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저 차 뒤를 따라가 주세요. 미행이세요. 택시 기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서희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서희가 한 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남편이 얘기했던 별채? 남편은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하나 샀다고 했습니다. 세를 놓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세입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희가 차에서 내려 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주택에 다가갔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쳤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층 창문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희가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서희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서희의 손이 남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정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서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희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우리 서희.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는 언제 들어와? 내일 아침이래. 걱정 마. 준서 보러 언제 와? 모레 저녁에 갈게. 우리 아들 보고 싶어. 그만. 더 이상은. 하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희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손주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은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확인할 시간이야.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미 지옥을 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파인 눈.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을 봐야 해. 모든 진실을.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514. 화면이 열렸습니다. 가장 위 대화방 서희. 며느리였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다. 저도요. 민호 오빠가 당직 서는 날 말해줄게요. 우리 준서는 잘 자? 네, 아빠 닮아서 잠이 많아요. 준서. 손주 이름이었습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한 달 전. 서희야, 민호한테 들키면 안 돼. 조심해. 알아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1년 전 대화. 혜진이가 나한테 말했어. 내가 정말 예쁘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응, 혜진이도 너를 나한테 보내고 싶어 했어. 셋. 엄마. 혜진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혜진이라고 저장된 번호. 서희 어머니 김혜진이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딸 잘 부탁해. 걱정 마. 내가 잘 챙기게 해. 우리 딸이 내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기뻤어. 미친. 완전히 미쳤어.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김혜진의 사진.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여행, 호텔, 침대. 그리고 남편과 서희의 사진. 셀카, 키스, 더 노골적인 사진들. 모녀를 둘 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혜진이를 만났다. 대학 후배인데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곧 미숙이와 결혼을 해야 한다. 1995년 5월 14일. 오늘 미숙이와 결혼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혜진이 생각뿐이다. 결혼식 날도 다른 여자 생각을. 2020년 10월 1일. 서희를 보았다. 혜진이를 빼닮았다. 내 아들한테 소개해야겠다. 2021년 6월 15일. 민호가 서희와 결혼하기로 했다. 이제 서희를 매일 볼 수 있겠구나. 2022년 2월 14일. 서희와 첫 키스를 했다.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2022년 8월 3일. 서희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민호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점심 무렵 둘째 민호가 왔습니다. 민호야, 너 준서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민호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왜 결혼한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아내가 아버지랑 그러는 걸 눈 감아준 거였습니다.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 남자가 엉엉 우는 모습.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어.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호와 박준서 친자관계 아님 0%, 박진수와 박준서 친자관계 확률 99.99%. 역시 그랬어. 김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당신 제 남편이랑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김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까지 내 남편한테 보냈죠? 한참 침묵하던 김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진수를 30년 넘게 사랑했어요. 서희도 원했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준서가 제 손주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딸도 민호랑 헤어지게 할 거예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진, 일기장 4번, DNA 검사 결과지, 호텔 영수증.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입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서희가 아기 준서를 안고 있었어요. 밝게 웃는 서희의 얼굴이 역겨웠습니다. 곧 끝나. 조금만 참자. 저녁 7시 저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남편 박진수, 첫째 민재, 둘째 민호, 며느리 서희.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준서는 민호의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이지. 민재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민재가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민재가 읽더니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역겨워요. 정말 역겨워요. 세 번째 서류, 남편의 일기장 4번이었습니다. 서희와 첫 키스를 했다. 서희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예쁘다고 생각해서 며느리랑 자요. 네 번째 증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민호 오빠보다 당신이 더 좋아.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재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아버지가 병원을 준다고 했어. 병원 때문에. 민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아버지랑 자는 걸 눈 감아준 거야. 민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한테 서희를 소개한 것도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나 서희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아버지 눈빛이 이상해서 거절했어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혜진과 남편의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우리 딸이 내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기뻤어. 서희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권장했어. 딸을 내 아버지한테 보내는 걸. 민재가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어머니, 30년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제 끝이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말하지 마세요. 당신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혼해라. 서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준서는 어떡해요? 준서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기 준서를 봤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는 아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는 내가 데리고 가든지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손을 뿌리쳤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민호는 방에, 서희도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어요. 첫째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적어도 민재는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김혜진이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대학 때 만났어. 그럼 나랑 결혼할 때도 혜진이를 사랑했다는 거네요. 그렇다. 30년을 속고 산 거였습니다. 서희는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전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니야. 혜진이를 닮아서 좋았을 뿐이야.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날 이해 못 해줬어. 지금 내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재산은 어떻게? 법대로 할 거예요. 절반. 그리고 위자료. 끝까지 재산 걱정이었습니다. 민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혼해. 준서를 어떻게 해요? 네가 결정해. 데리고 키울 거면 키우고. 민호가 울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리해. 서희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서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시아버지랑 잔걸? 아이까지 낳은걸?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오늘 저녁까지 나가.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저녁 무렵 서희가 준서를 안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내가 키울게.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키워요? 서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민호도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 나갈게요. 민호야, 새로 시작해. 아직 늦지 않았어. 민호도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끝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야 정리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도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서희한테 가세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30년 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이혼 조정 날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숙 씨, 박진수 씨,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박진수 씨 측에서는 위자료로 얼마를 제시하셨나요? 2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2천만 원. 30년이 2천만 원.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2천만 원은 터무니없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며느리와의 불륜, 혼외자, 출산이라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판례상 혼인 파탄 위자료는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선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는 3천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역시 법은 이렇게 차갑구나. 강미숙 씨 3천만 원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내 재산 분할 협의도 끝났습니다. 총 20억 원으로 합의됐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워. 첫째 민재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둘째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희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며 병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준서를 손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역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거짓 없는 삶, 눈치 보지 않는 삶, 저 자신을 위한 삶.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30년 결혼 생활의 배신, 며느리와 남편의 불륜, 손주로 알았던 아이의 진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의 몫입니다.